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그런 쪽은 지금 AI,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종 테마들을 큰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게 결국은 성장주거든요. 금리 인하의 시대에서 마침 또 미국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슈퍼개미 이세무사TV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신 이정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초대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팁, 작은 팁 드리도록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많은 곳에서 뵀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뵙고, 그리고 버스에서도 뵙고, 지하철에서도 뵙고, 되게 많이 뵈면서 책에서도 뵙고 하면서 야, 이분 참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꼭 많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또 옆자리 이렇게 뵈니까 더 약간 감개무량하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저는 기대가 됩니다. 같이 아니고 영광이네요. 세무사님이랑 또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잡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일명 슈퍼개미라고 하죠.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걸로도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도 저는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초청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 값진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일단 벌써 또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 매일매일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냥 12월 달은 적당히 뭐 버티는 장에서 마무리가 잘 되면 1월 달은 되게 강한 장이 되고 뭐 2024년 내내 좀 저는 강세장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12월 말까지 지나 보니까 12월 장이 되게 마지막 날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축포를 먼저 터트린 느낌? 그래서 12월 달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1월 초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12월 초에 전망했던 12월의 장 또는 1월의 장 이런 건 되게 단기적인 관점의 뷰고요. 지금 질문이 만약에 2024년 뭐 1년 정도의 중장기 정도의 뷰를 질문하신 거라면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금리 인하의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리 인하가 결국은 뭐 R의 공포,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면 또 뭐 악재로서 금리 인하의 호재보다 경기 침체의 악재가 더 커 보이면 문제지만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다우와 S&P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이미 했고요. 나스닥도 사실은 직전 고점 도전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0년의 고점 이후에 거의 뭐 30년 최고점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금리 인하에 해라는 측면에서 2024년을 좋다 나쁘다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을 짓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작년은 어느 정도 반등 정도의 장이었지 강한 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이유는 재작년 장이 3,300에서 한 2,100, 200까지 떨어지는 한 30% 정도의 하락장이었어요. 네네. 그 하락장 이후에 이제 작년의 장이 한 15%, 20% 정도의 반등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2년 전에 꽤 큰 하락, 작년은 좀 반등 정도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강하다 내지는 약간의 박스권? 이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올랐으니까 올해는 떨어져. 특히 아래 공포를 굉장히 경기 침체의 공포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어도 하락장보다는 버티던지 오르던지인데 버티는 장보다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버틴다면 그 박스권은 사실은 2,500, 600 정도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 12월 달에 중심축이 2,500이었고요. 지금 2,6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600 살짝 깬 상태니까 결국 그렇게 넓게 본다면 한 2,500, 2,600 그 정도에서만 버티는 장이라면 위로 본다면 2,800, 900까지. 근데 2,800이 그렇게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2,600에서 10%가 올라도 2,860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10%만 올라도 지금 2,800, 900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강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강하지 않더라도 잘 버티는 2,500, 600에서 잘 버티는 장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을 염두에 두는 투자 전략보다는 박스권이라면 개별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일 것이고 또는 상승장이라면 대형주까지 움직이는 장세니까 결국은 종목 선정 잘하시고 업종 선택 잘하시는 게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나는 현금화 시켜야지라는 전략보다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주식 투자하기 좋은 해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미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말한다면 2년 전 2022년도에 1년 동안 빠졌을 때가 금리 인상을 해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결자 해지 측면에서 금리 인상 때 떨어졌던 지수대가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늦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일본, 선진국 증시는 벌써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 선반영이 굉장히 적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약간 근심거리가 있는 게 이게 종목 선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종목 선별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은 올해 이벤트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총선 있고 미국에 대선 있고 뭔가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막 바뀌면서 또 금리도 갑자기 또 인하로 가면서 뭔가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주도주가 막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과연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이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가 않는데 혹시 세무사님 보셨을 때 올해에는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점장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까지 예상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은 뭐 수천조를 벌었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이 맞을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만 제가 늘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몰라도 되지만 지금 현재 강한 테마가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현재 강한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앞으로 강한 애가 누군지 예측조차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 추세의 측면, 강한 애가 더 강한 걸 우리는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강한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야 우리는 예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까지 지속적인 이슈는 AI이고요. 오늘까지도 사실은 1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 가을 정도였습니다. 8월, 9월, 10월쯤 챗GPT가 처음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이 뭐 솔트룩스나 뭐 이런 몇 가지 관련주들이 반짝 뭐 한 50%, 100%가 올랐었어요. 연말까지. 그리고 나서 작년 2023년 상반기는 거의 AI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의 거의 많이 오른 종목들은 500% 이상씩 올랐었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연간 상승률로 봐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한 500% 올랐고요.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DX가 딱 텐베거, 유일한 텐베거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역시 탑10 안에 들었던 한 5배 종목 정도 오른 종목 두 종목이 바로 의료 AI인 루닛과 뷰노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작년 1년 동안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상반기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하반기 쪽으로 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 의료 AI나 또는 챗GPT 관련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로 넘어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챗GPT가 움직일 때는 MS랄지 또는 구글이 움직였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엔비디아의 강세가 훨씬 강화가 됐고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정배열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는 중소형 반도체주 강소기업들 중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최근에는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그 반도체의 흐름들. 왜냐하면은 CPU 시대에서 또는 메모리 시대에서 GPU, NPU 거기다가 신조어들이 계속 나왔죠. 뭐 HBM 또는 온디바이스 이런 관련 반도체 관련주들이 작년 가을부터 계속 움직였고 올해 연초까지도 그쪽의 움직임이 아직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쪽은 AI라고 볼 수 있어. 그럼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어 정도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파생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신기술주 라인에서 AI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AI가 움직였듯이 또는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였듯이 AI 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더 확산이 된다면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로봇이 움직이고 이런 연관된 신기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AI라는 큰 이제 메가 트렌드 안에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말씀하셨던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렇게 좀 파생되는 것까지 좀 오래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뷰 또는 단기적인 하루짜리 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최근 한 2, 3일 동안 움직이는 애들이 결국은 다시 생성형 AI가 움직였는데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챗GPT 뭐 스토아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어요. 심지어 그 무거운 한글과 컴퓨터가 막 상한가까지 가고 뭐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죠. 또는 애플에서 이제 AR 글라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AR 관련주, VR 관련주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쪽은 그래도 아직 구현이 안 됐거나 또는 앞으로 구현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그런 쪽은 지금 AI,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종 테마들을 큰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게 결국은 성장주거든요. 기술주,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 기술주 또는 현재의 이익이 더 크냐 앞으로 발생할 이익이 더 크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장주예요. 우리가 뭐 가치주와 성장주를 뭐 헌법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적 용어로 우리가 다들 말하는 게 달라서 딱 부러지게 이분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제 기준에서 말한다면 가치주는 현재의 이익이 더 크고 성장주는 미래의 이익이 더 크고 그래서 가치주는 현재의 이익이 더 큰데 좀 낮은 펄을 받으면서 야 그래도 주가가 좀 이익 대비 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가치주고 성장주는 야 현재 이익도 없잖아. 근데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퍼를 형성하는 게 이제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가치주 성장주의 개념을 말했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I,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애들은 지금 당장 큰 이익이 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주가 상승률 탑10 애들을 보면 퍼가 10, 20짜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고퍼들이에요. 심지어 루닛 비누는 이익이 아예 안 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올랐던 이유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올해장을 어떻게 보느냐? 올해장은 좋게 봅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대에 가치주가 유리하냐 성장주가 유리하냐라는 이런 쪽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의 시기에는 성장주, 현재 이익보다 미래에 기대되는 이익이 많은 성장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현재의 주가를 계산하는 메커니즘에서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야지 현재 주가가 나오는데 그 현재 가치로 땡기기 위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자율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 가치는 적게 현재화되고 금리가 낮을수록 거의 제로 금리는 오늘의 이익과 10년의 이익이 같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로 금리 시대에는 성장주가 훨씬 유리했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금리 인하의 시대에서 마침 또 미국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퍼즐들이 탁탁탁탁 이제 모여져 가는 게 결국에는 다 AI로 수렴이 되네요. 여기서 이제
뭐 제 개인은 야 AI를 점 찍어 이게 아니고 네. 결국은 저는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비중으로 참고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냐예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미국 시장은 어떠냐를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 주식의 업종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한 25년 이상 했는데 그 처음 인터넷 시대가 나왔을 때 미국의 구글보다 막 야후 이런 애들 먼저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다음 골드뱅크 걔네들이 한국의 야후야 뭐 이러면서 올라갔었고 네이버가 사실 올라간 이유는 한국의 구글이야 뭐 이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테슬라가 미국에서 딱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최근 작년 한 여름부터 신조어가 나왔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에 뭐 태조 이방원, 뭐 태조 이방원이 뭐 태양광, 조선, 뭐 2차 전지, 뭐 방산 원자력 뭐 그런 식으로 뭐 태조 이방원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말 만들기처럼 이름을 붙이듯이 미국 시장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그 7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은 시가총액이 크면서 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종목들이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여기에만 몰려 너무나 멋진 종목들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애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애플과 MS가 있고 구글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테슬라, 아마존, 메타까지 딱 7종목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7종목들이 뭐 하는 회사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잖아. 근데 애플이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 또는 애플카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사들 또는 아마존 뭐 우리나라로 지금 쿠팡 같은 데 아니야? 뭐 물건 배달해주고 전자상거래 하는데 그런데 그 아마존에서 역시 아마존 AI를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들. 심지어 오픈 AI에서 촉발된 챗GPT 결국은 MS잖아요. 그래서 MS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년에 커졌죠. MS도 결국은 뭐 윈도우 우리가 만드는 회사, 근데 거기를 넘어서 AI와 관련된 회사. 테슬라 전기차로 움직이는 차. 그런데 실제 테슬라를 타본 사람들한테 야, 그 테슬라 편해? 그 전기차 불편하지 않아? 그 충전하기? 근데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를 전기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차가 굉장히 편해서 심지어 야 이거 테슬라는 차가 아니고 가전제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7회사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로 귀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업종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되는 회사들이 있다면 좋죠. 근데 딱 떨어지는 회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형주 뭐 시총 한 20위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우리도 AI, 자율주행, 뭐 로봇 이런 쪽이랑 관련 있는 회사들이 있다란 얘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정배열을 잘 이루고 작년 여름부터 이뤘던 애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럼 뭐 한국에서 엔비디아하고 가장 가까운 종목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최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 한 2주 동안 굉장히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강화되는 종목들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있거든요. 네카오라고 보통 하죠. 그 두 종목은 구글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구글이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종목을 우리나라의 구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나마 비슷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좀 더 말씀드리면 삼성 SDS도 AI와 관련된 삼성그룹주. 또는 LG전자, 뭐 AI 또는 자율주행 또는 로봇 산업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LG그룹주. 이렇게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픽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또는 그 대형주와 관련 있는 중소형주들을 공부해 보시고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기술주,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해서 물론 나는 그쪽에 몰빵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트에 적어도 뭐 3분의 1, 이 정도는 당연히 AI, 로봇, 자율주행을 여러분들이 편입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확실히 이제 시장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풀어주시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세무사님만의 탑다운 방식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탑다운 방식 분석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 너무 한눈에 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이게 되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압축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 금리 인하. 그러면 또 성장주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 뭐 AI, 로봇, 자율주행, 오케이. 근데 AI 우리나라 기업 뭐가 있지? 하면서 거기서부터 많이 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AI 이미 작년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도 또 막히시는 것 같은데, 혹시 AI 분야를 많은 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AI 쪽으로 볼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 베이스로 실적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 실적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적이 없는데 기술력만 좋은 회사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결국은 개인의 판단, 특히 개인의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이고 좀 재무제표를 완전히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무제표 딱 실적을 봤는데 빨간색 적자 지속 기업들을 전혀 노타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그래도 좀 공격적이고 그래도 이 회사가 관리 종목의 편입 또는 막 유상증자를 남발하거나 무상 감자에 들어가거나 종목 폐지만 안 된다면 나는 기술력을 보고 또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기술성장 기업부들이 있어요. 기술성장 기업부들은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적자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술력을 믿고 들어간다면 기술성장 기업부에 좀 제한을 시키는 게 좋고요. 재무제표 베이스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결국은 가솔린 차를 만들다가 전기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쪽도 예를 들어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부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가 한미 반도체도 과거의 반도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량한 반도체,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노공업, 한미 반도체, 뭐 이런 HPSP 이런 굉장히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결국은 또 온디바이스 관련, HBM 관련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뭐 자율주행 관련 이렇게 또 붙여버리면은 그게 또 새로운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재무제표 베이스를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방금 말한 시스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들을 찾는다면 뭐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운 거죠. 재료도 있고 재무제표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나는 좀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까 말한 의료 AI 또는 뭐 챗GPT 관련, 생성형 관련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아마도 실적이 좋은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내 타입이 난 재무제표 없으면 불안해하면 안 사시면 되고 재무제표 없더라도 기술성장 기업부에서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사면 좀 수익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성장 기업부 정도로 좀 한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점 때문에 작년 한 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AI 하면 막 반도체 하면서 거의 뭐 안 오르는 게 없다시피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AI에 대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게요. 사실은
온디바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온디바이스의 최고 수혜주로 이제 제주 반도체가 떴는데 이 종목을 당연히 사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흐름을 잘 타면 2배, 3배짜리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AI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가 생성형 AI가 2022년 가을부터 나오면서 그때부터 AI 반도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GPU 중심 GPU에서 이제 뭐 NPU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또 그렇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HBM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일 거야.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HBM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 전부터 온디바이스 관련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스마트폰에도 AI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아예 거기에 AI 칩들이 들어가야 돼. 그런 관련주도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안 나와가 아니고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6개월 전에 야 앞으로 이제 뭐 AI 관련주 뭐가 나오겠어 라고 했다면 온디바이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안 나와가 아니고 오늘 이후에도 또 뭐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거 알면 점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린 점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AI 쪽에 이런 또 새로운 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묶음이 되면서 얘네들 주가가 오르네. 그럼 걔네들이 아까 제주 반도체가 4배 올랐듯이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막 상한가를 갔거나 이제 막 1, 20%가 올랐는데 포착이 됐다면 얘 2배까지 3배까지 가겠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사실 이제 막 나온 부분이고 사실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만한 대표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도가 큰데 이게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야 이제 스마트폰이 AI화가 될 거야. 컴퓨터가 AI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것 정도였다면 제 기준으로는 앞으로는 자동차도 AI화가 될 거야. 로봇도 더 AI화가 될 거야.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메타버스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그려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애플에서 이 AR 글라스 나온 게 2월 달 출시고 뭐 한국 돈으로 한 460만 원 정도라고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이제 우리 소비자들, 유저들이 접근을 하면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이제 또 빠져들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출시가 원래 작년부터 된다 했다 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아이폰 전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투지폰이었죠. 그러면 그걸로는 전화를 걸거나 정도의 기능은 있었지만 거기서 인터넷을 띄워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 TV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마도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나 그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였듯이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야 여기에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럼 또 스마트폰에 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에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또는 애널리스트들 또는 산업 전문가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최고 백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확신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완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거는 AI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AI 시대의 최종점 또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자율주행 차를 타면서부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서 AI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비서 기능 있잖아요. 뭐 맞아요. 누구야 뭐 해줘. 사실 잘 이용 안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거 쓰면 돼. 찍으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스마트 TV라고 해서 야 누구야 채널 좀 바꿔줘 해도 그거 사실 이용 안 해. 제가 리모컨 누르면 되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네. 그런데 왜 자율주행은 우리가 타면은 끝이냐? 자율주행은 우리가 누구야 해줘 하고 우린 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TV를 보면서 채널 바꿀 거면 제가 직접 바꾸면 되고 스마트폰을 뭘 하면서 하면 누가 해줄 필요 없이 제가 누르면 되는데 차에 타서 심지어 운전석에 안 앉고
뒷자리에 누워서 야 누구야 우리 집 갈게. 그거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당장 오늘 온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왜? AI 이전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1단계, 2단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AI가 굉장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력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의 결합에 대해서. 네. 이게 또 제가 안 그래도 자율주행 최근에 관심도가 많아서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궁극적으로 희망했던 완전 자율주행, 진짜 내가 핸들도 안 잡고 브레이크도 안 잡고 진짜 내가 그냥 운전석에 말씀하셨다시피 안 앉고 그냥 뒤에 누워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시대가 당장 눈앞에 안 보였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가 크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진짜 어느 한순간 눈앞에 보여진다면 확실하게 주식시장에서도 좀 강한 시세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 3, 4년 전, 4년 전, 5년, 4, 5년 된 것 같네요. 테슬라 SUV 중에 이렇게 막 날개 열리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친한 후배가 이제 샀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수원을 한번 어디 뭐 경조사에 얻어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친구가 핸들을 안 잡고 옆에 있는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핸들을 안 잡은 애는 되게 편하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핸들을 안 잡고 근데 저는 이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서 여기를 꽉 잡고 막 쌍욕을 했거든요. 야 이 빨리 핸들 안 잡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집이 수원이었던 친구인데 수원에서 강남 IC 양재 IC까지 출퇴근할 때 핸들을 보통 안 잡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뭐 골목길까지는 더 나중에 되겠지만 고속도로 정도만 진짜 마음 편하게만 타도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내가 볼 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생길 정도가 된다면. 근데 그런 시기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에서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을 한다면 또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요. 그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타게 될 겁니다. 저는 전기차는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기차는 타고 싶어서 타는 것보단 정부 정책에 따라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좀 싸니까 보조금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정도지 나 전기차가 너무 좋아 라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외탄위에서 테슬라 전기차 너무 편해가 아니고 테슬라가 편한 거지 전기차가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 가솔린차 타면 우리 북극곰이 힘들어져. 남극 펭귄이 힘들어져. 지구가 힘들어져. 그냥 우리 다 전기차 타자. 보조금 줄게. 이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타는 거지. 안 그렇다면 전기차를 굳이 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과 비자율주행의 차이는 그냥 무조건 다 자율주행을 타는 거죠. 그건 어떤 차이랑 똑같냐면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 그 기능 없는 투지폰 갖고 다니시는 분 모르겠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유재석 님이 한번 뭐 투지를 갖고 다닌다고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지만 아마 스마트폰으로 바꾼 걸 알고 있거든요. 전 국민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투지가 있을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죠. 왜?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야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를 내가 타야지 뒷자리에도 앉고 차가 알아서 내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시간에 나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업무를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 시간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은 금인 것을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1시간 동안 1시간의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율주행을 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기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 투자는 사실 속도가 아닌 방향이잖아요. 결국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저도 사실 너무나 이게
뼛속같이 느끼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과 집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에 대한, 특히나 차 막히는 시간대 운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강남에서 저희 집 목동인데 목동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시간 너무 아깝고, 정체된 그 상황에서 차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옴짝달짝한 상황, 근데 또 신경 계속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이것도 말씀하셨던 시간도 금인데 하면서 막 체력적으로 어깨도 아프고 여러모로 제발 좀 자율주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는데, 지금 사실 반자율주행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저 스스로는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된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처음 나오는 차는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진 않았겠죠. 서서히 10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근데 지금은 한 명이 2개, 3개 갖고 다니죠. PC라는 말이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네. PC라는 게 예전에는 개인이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디 뭐 회사에 막 엄청 큰 몇 천만 원짜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보급화 됐을 때도 10명 중에 1명이, 또는 5명 중에 1명이, 3명 중에 1명이. 근데 지금은 저가 갖고 있는 PC가 저희 집에 5개, 회사에 4개, 9개가 있거든요. 본체만.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원래 그 본체를 많이 갖고 하는 스타일을 젊었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만큼의 노력으로 트레이딩을 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막 본체가 4개, 모니터가 6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대처럼 PC 하나를 못 갖고 있던 시대에서 뭐 1인당 2-3개씩 갖고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자율주행도 처음에는 고가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화가 되는 날, 그리고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진 국가들 중심으로 특히나 유럽 쪽에서 그 운전자 보조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들이 또 올해 7월부터 진행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기차처럼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데이터 찾아보니까 그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 부품들을 탑재한 자동차는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고급 차량 기준으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비싸대요.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신차 구매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다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비싸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진짜 더 보급화가 될 정도로 금액이 좀 다운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한국 사회의 특징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플루언서들, 외국 인플루언서들 봐도 차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차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편리성도 있고 뭐 얼마 좀 더 내고 남들 타는 이걸 타야지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좀 더 비싸다고 안 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세무사님이랑 또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전 너무나 즐거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세무사님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가장 우선시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나는 뭐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큼은 꼭 본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책을 한 5권 썼는데요.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박자 투자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와 차트와 재료 이 3가지를 다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 선정해서 내가 내 돈을 들이는데 하나만 보고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가지를 다 보고요. 그 3가지에서도 이제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재무제표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냐 이익이 나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종목은 2,000종목이 있습니다. 굳이 적자 기업을 살 필요는 없죠. 저는 턴어라운드 기업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보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익이 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이익을 몇 %로 내느냐. 우리는 그걸 단기순이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요.
매출액이 100원 나올 때 50원이 남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 되면 괜찮은 회사네. 30% 이상 되면 많이 남는다. 40% 이상 되는 회사는 2천 종목 중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진행될지 또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40%라면 뭐 그 회사는 여전히 앞으로 굉장히 고유망 종목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볼 때는 당연히 이익이 나야 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거기서 추가로 본다면 결국은 회사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한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이익성인데요. 이익성 말고 성장성을 본다면 매출액이 증가해야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하는 회사 또는 이제 안정성을 본다면 부채 비율 100% 미만. 요즘에 웬만한 우량주들은 다 100% 미만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종목 피하고 매출액이 막 감소하는 회사 피하고 피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를 좋아하면 돼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를 좋아하고 부채 비율 100% 미만을 좋아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를 좋아하면 영업이익률, 이익성, 그리고 매출액, 성장성, 그리고 안정성.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회계학책에 써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그 세 가지거든요.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회사인지, 그리고 이익성이 높은지. 그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지표 딱 보면 재무제표는 필수적인 건 보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재무제표를 더 보려고 한다면 현금흐름표까지도 보면서 손익계산서랑 비교하는 것까지는 조금의 공부된 숙련된 투자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의 현금흐름과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같은 정방향인지 숫자의 차이가 별로 없는지 반대 방향인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건 조금 숙달된 투자자. 근데 초보 투자자라면 적어도 영업이익률, 매출액 성장률, 부채 비율 정도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에서 저는 그걸 꼭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세 가지를 보니까 차트에서 꼭 보는 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입니다. 그래서 정배열 종목을 주로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바닥 대비 많이 올랐는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왜냐하면 정배열 종목들을 바닥 대비 얼마 안 오르는지를 체크를 안 하면 정배열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6개월 동안 10배가 올랐어. 그러면 제가 수익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배 오른 게 2배가 더 오르면 20배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년 동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마지막 날까지 10배 이상 오른 종목은 단 한 종목이에요. 그럼 작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그 2000분의 1의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는 피하시고 그 대신 정배열로 좀 이격도가 별로 안 벌어진 그 정도 차트 체크를 하고요. 재료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새롭게 트렌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당장 반도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고 로봇에서도 흐름들이 있고 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요즘에 CES 관련해서 어떤 업종, 어떤 회사들이 좋은지 그래서 재료는 최근에 핫 트렌드들이 어떤 건지 이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사실은 꼭 하나라고 했지만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봐야 되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딱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이 정도, 차트는 완전 정배열이지만 이격도가 좀 안 벌어져 갖고 바닥 대비 많이 안 오른 거. 재료는 요즘 최근 트렌드에 핫해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거든요. 그게 수급이고 이 정도까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들이 확실히 성장성이 뚜렷한데 우리나라는 워낙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해봤자 5에서 10%인 기업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막 30% 이상 되는 기업들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나요? 업종 중에서 30% 이상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제일 많은 산업 업종은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영업이익률 높은 애들 기억해 보면 HPSP가 한 50% 정도 되고요. 리노공업이 한 40% 정도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아마 25% 3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우량한 종목이다 이런 애들 재무제표 보면 영업이익률이 최하 20에서 30, 35, 40 이런 종목들을 10개 이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러면 왜 영업이익률이 높아? 어떤 애들은 반도체인데 영업이익률이 5% 10%인데 그 차이는 기술력의 차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나가서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메이저 회사들이
야 우리한테 뭐 부품 좀 줘봐 했을 때 아무한테나 살 수 있으면 비싼 가격에 안 사겠죠. 근데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한테는 아 우리가 많이 쳐줄 테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좀 우리한테 줘.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술 산업에 많은 거죠. 음식료 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50%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죠, 아직은. 메모리 쪽은 아니지만 특히 비메모리 쪽, AI 쪽은. 그래서 이쪽에서 영업이익 높은 애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제약바이오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 잘 안 보고 이미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고 다 적자 기업이고 다 쓰러져가는 기업들 사기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카테고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을 분류할 때 아까도 제가 반도체에서 크게는 메모리, 비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약바이오는 이익 하나도 안 나던데? 그건 신약개발 쪽이고요. 신약개발 쪽이 아닌 제약바이오, 넓은 의미의 제약바이오죠. 거기에 이제 의료기기가 저는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료기기. 피부과, 성형외과 이쪽 의료기기 업체들은 또는 그 재료들, 피부 재료, 성형외과 재료들 만드는 회사 중에는 30% 이상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보톡스 관련 휴젤이랄지 또는 슈링크 이런 관련 클래시스랄지 아니면 파마리서치 기타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 중에 좀 이름 좀 있는 한 5천억 1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영업이익이 30%, 40% 나아가서 50%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본다면 기술력이 있는 산업에서 그 기술이 좀 독점적인, 독보적인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수출이 가능해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야 우리 것 좀 사줘. 근데 국내에서만 경쟁을 한다면 매출처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만이 아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좀 선호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료기기의 예를 든다면 중국이랄지 중동이랄지 나아가서 유럽이나 미주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면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세무사님께서 딱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삼박자 매매법에 따라 재무, 차트, 재료 이 세 가지를 다 부합한 종목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거네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투자를 안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종합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전에 우리 김연아 퀸 연아님이 금메달 딸 때 저도 그때만 봤지만 무슨 예술 점수가 있고 기술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잘해야지 금메달을 주지. 근데 두 가지가 똑같이 50점, 50점이지 않고 예를 들어 60점, 40점도 100점이잖아요, 합점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삼박자를 보되 이 삼박자가 세 가지가 셋 다 최고면은 되는데 사실 그런 종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하나가 좀 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기술성장 기업부를 말씀드렸던 건 차트가 굉장히 좋고 정말 요즘 트렌드한 기술력이 탁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재무제표는 꽝이야. 하지만 제 스스로 예외를 두는 거죠. 기술성장 기업부는 괜찮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상승률 탑10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없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성장 기업부예요. 그리고 재료는 삼성과 연관이 있었죠. 그쵸. 차트는 신고가 정배열 차트였죠. 그럼 차트가 너무 좋고 야 삼성이랑 엮여 있어? 이족보행 관련 있어? 휴먼 로봇 1세대야. 그럼 너무 좋은 재료인데 근데 실적은 없어. 하지만 재료 가치가 너무 크다면 실적이 없어도 오케이. 또는 반대로 실적 가치가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률 50%고 매출이 매년 늘어. 근데 특별히 핫한 트렌드의 재료는 없어. 그래도 재료가 없지만 얘는 실적 가치가 너무 높아. 그럼 걔가 거기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좀 재료도 별로 재미없는데 재무제표도 그냥 적당하고 차트도 그냥 재미없고 그런 애들은 종합 점수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수급을 쫙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삼박자를 하냐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돈을 벌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일 때 사서 주식의 가격이 15,000원일 때 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는 가격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은 이미 1, 200년 전에
경제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하는데 주가가 주식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수급하는데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럼 결국은 주가가 수급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러면 10,000원이 15,000원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초과 수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현재 가창을 봤을 때 수요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매수라고 써있어요. 매수. 우리가 주문할 때 매수라고 쓰죠. 매수. 그래서 매수 호가, 매도 호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매수가 바로 수요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많은 주가가 올라간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수 주문을 왜 넣었지?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재무제표가 진짜 좋아서 넣었어. 나는 이거는 진짜 재료가 좋아. 나는 딴 거 안 보고 차트만 보는데 차트가 이게 진짜 좋아. 세 가지 때문에 대부분 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 가치 투자자들이 이 정도 재무제표는 매수 좀 하겠는데, 가치 투자자들이 아닌 재료 매매하는, 스케줄 매매하는 애들이 이 정도 재료면 이 종목에 매수 주문 넣겠는데, 차티스트들이 이 정도 좋은 차트는 넣겠는데, 거기 세 개 다 부합하면 내가 최고의 종목이라고 사는 거고, 셋 중에 2개만 부합해도 수요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개가 어중간하다는 얘기는 재무제표 보는 사람도 그냥 어중간하게 보고, 재료 보는 사람들도 어중간하게 보고, 차트 보는 사람도 어중간하게 보니까 종합점수보다는 하나에서 좀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셋 다 좋은 평가면 최고. 근데 한 2개 정도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저는 하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면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나 말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더 살까? 이게 가장 본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지 말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을 사라.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시장의 공부를 안 하니까. 시장의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재무제표를 좋아하지? 아니면 차트 보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차트가 유행이지? 아니면 재료 보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법에 의해서 내가 산 종목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고 시장이 좋아하는, 시장이 사랑하는 종목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는 이제 세무사님의 그런 삼박자에 의거해서 저는 첫 번째는 재무부터 팠던 것 같아요. 이제 가치 투자로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좀 차트에 빠지게 되고, 여기 좀 부족한다니까 좀 재료에 또 빠지게 되고, 막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사람들이 심리 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돈을 쓸까? 앞으로 뭐에 더 속히 말해 환장할까?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투자에 있어서 성과가 좀 좋아지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뭐 책도 있죠. 앙드레 코스타라는 여러 책 중에 하나인데, 왜 투자가 심리라는 말에 적극 동의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법칙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보통 고급적인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잖아요. 비싼 가격을 내서라도. 그래서 소고기가 비싸긴 한데 소고기 가격이 싸질 때가 있죠. 광우병 파동 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돼지고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수요 판단의 핵심은 인간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인간의 판단에는 결국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있고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실은 이코노믹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경제 이론들은 다 이런 가정 하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행동경제학 쪽에서는 인간은 휴먼이야 이콘이 아니고,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을 분명히 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심리 투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부분도 굉장히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한 지가 25년이 넘으신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되게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좀 경제적인 자유를 주식 투자로서 이루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도 속히 말해 이제 슈퍼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세무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슈퍼게이미 분들이 즉 주식 투자로 나름대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신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어떠한 면모를 가졌길래 성공을 했었을까?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는 25년 정도 했으니까 주식에 관련 질문은 사실은 뭐 질문지 답변지 필요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면 되는데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투자 인생 한 앞에 20년 정도는 저보다 주식으로 더 잘하거나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요. 최근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주식 투자 잘하면 어디서 소스 받나요?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라인들이 형성되어서 뭐 서로 주고받나요? 누구 알아요? 저 아는 사람 진짜 거의 없고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배진한 슈퍼개미님이나 뭐 몇 분의 슈퍼개미님들, 저희 채널에 뭐 남석관 님도 초대 한번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정도지, 이렇게 뭐 슈퍼개미 또는 돈 많이 번 주식 투자자를 크게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점을 뽑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부자라는 표본은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뭐 세무사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무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세무사로서 만났던 부자들 또는 제가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거 뭐 부동산 대학원도 다니고 했으니까 그런 부동산 부자들, 그래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 뭐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본다면 열심히 사시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인 거죠. 우리가 보통 운이 필요해? 성공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마 성공한 모든 부자들, 제 주변에 성공한 모든 부자들은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때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운만 좋아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고 또 기타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제 주변에 성공한 분들은 자기가 성공 또는 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성공시킨 분들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그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공통점 말고 각자의 장점은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리더십, 친화력 또는 뭐 영업력 다들 각자의 개성이 있을 텐데 하나의 공통점만 꼽으라면 자신의 일에 굉장히 진심이고 열심이고 죽을 때까지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열심이고 진심이고 나 이거 본전만 찾으면 그만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내가 이거 물려갖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없겠죠.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내가 지금은 손실이지만 나 안 떠날 거야. 재밌는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심이고 성실인 분 그런 분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만의 주식 투자 성공 노하우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쨌든 이게 실천 학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이론적 베이스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과 실전의 결합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는 건 내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운 누가 주나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받고 싶어도 누가 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 그래서 운이 아닌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론적 배경과 실전적 경험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이론적 배경하고 실전적 경험은 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론적 경험은 약간 이성적이면서 준비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투자자를 잡기 위해선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10년 차보다 훨씬 주식 잘하는 1년 차도 많아요. 10년 동안 공부 안 하신 분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실천적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천적 경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 시간을 한 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락장과 상승장. 지금으로 친다면 정확히 코로나 바닥 2020년 3월에 들어오신 분들 그 이후는 안 되고 그쯤은 딱 지금 한 텀을 돌았어요. 코로나 2020년 3월에서 2021년 여름까지 상승장, 그리고 2022년 하락장을 거쳤고, 그리고 작년은 약간의 상승장, 이렇게 한 텀을 거친 거죠. 30% 이상 빠지는 하락장도 거쳤고,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상승장도 거쳤고, 그 한 텀을 거치는 실전적 경험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심리와 결부되는데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냐의 여부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최강야구. 최강야구 좋아합니다. 근데 그 최강야구를 보면 은퇴한 선수들이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랑 시합을 해요. 네. 사실 피지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현재의 대학생이 압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전적 경험이 있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특히나 차이가 벌어질 때가 직관 경기, 관중들이 많을 때더라고요. 은퇴한 선수들은 레전드들이기 때문에 막 코리안 시리즈도 경험했고 잠실에서 막 2만 3만 명이 꽉 찼을 때 경기를 해본 사람들인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그런 경기장에서 경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감정의 컨트롤 차이. 그래서 저는 상승장, 하락장을 경험한다라는 거는 상승장의 탐욕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또는 하락장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고 이거는 책에서 배우긴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간접적으로 공부는 할 수 있어요.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부터 해서 주식의 정말 레전드인 분들이 책을 읽으면 그런 하락장, 상승장의 공포와 탐욕을 잘 이겨내야겠구나라는 이론적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실제의 가슴 떨림, 내 주식 10,000원짜리가 20,000원, 30,000원 갈 때의 가슴 떨림 또는 내 주식 10,000원짜리가 5,000원, 3,000원으로 떨어질 때의 가슴 떨림을 사실 진짜로 겪어봐야 한다면 그게 실질적 경험이라면 한 3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성공한 이유는 그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실전적 경험을 남들은 사실은 열심히 장을 바라봐야지 이 떨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종목이 뭐 좀 올랐다 떨어졌다만으로 떨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대장주가 막 20배씩 올라가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는 왜 저걸 못 잡았지? 다음엔 잡아야지. 또는 막 그 대장주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날 때 손절매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 그럼 나는 저런 거 나중에 잡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실천적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성공을 하는 거니까 최소 2, 3년 또는 이론적 공부는 정말 빡시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시면 누구나 다 남들보다 잘하는 투자자는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내심 또 속으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시간만 이제 남았구나. 그러면은 또 새해 맞이해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2024년 이제 1월장이 시작이 돼서 뭐 첫날 양선 한번 나오고 매일 음선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의 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기술 진보거든요.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잘 선택하고 종목을 잘 선택한다면 2021년보다는 그때는 하락장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요. 작년에 비교해서는 꼭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버티는 장 또는 상승장, 그래서 하락장에 대한 공포보다는 상승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좋은 업종, 좋은 종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꼭 제가 함께 촬영하고 싶었던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또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나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도 또 새해 맞이 굉장히 좋은 선물과 같은 영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세무사님께 같이 인사이트
그 노하우 배운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만의 또 이런 쪽 공부와 또 실전적 경험들이 쌓여서 올 한해 다들 또 풍족한 한 해 되시길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행복되세요.